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로 휴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가 있고요. 먼저 주식 전략의 퀀트 ETF, 액티브 ETF에 관한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하재석, 김재훈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액티브 ETF 자료를 저희 퀀트팀에서 작성을 했고요. 최근 이 펀드 시장에서도 좀 변화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런 변화를 좀 알려주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액티브 ETF라고 하면은 이 패시브에서 ETF라는 상품과 액티브 펀드의 일반적인 속성을 합쳐진 건데요. 그러니까 낮은 보수와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상품입니다. 이것이 작년 주식형 기준으로는 작년에 새로 상장이 되었고요. 올해 5월달에 8개가 추가로 상장되었고 6월달에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12개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이즈로는 한 3,600억 정도 순자산으로 좀 잡히고 있고요. 전체 ETF 시장에서 한 0.7%로 아직은 지금 미약한 수준이나 미국 사례나 최근에 한국 환경을 봤을 때는 이 수치는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액티브 ETF라는 것이 생기면서 일부 몇 개 운용사들이 선점하고 있던 ETF 시장에서 이 후발주자들이 시장 진입하기가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임폴리오 같은 사례가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들어보면은 다른 운용사들도 추후에 좀 이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펀드 시장에서는 액티브 쪽 돈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가 이 액티브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티브 진영에서는 자기네들의 이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상장된 액티브 ETF는 표지에서 보시면 네 번째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여기서부터 올해 생겨난 액티브 ETF들인데요. 지난해 생겨난 액티브 ETF는 사실상 이 시장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샀다면은 그냥 지수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했겠지만은 올해 상장된 액티브 ETF는 상당히 어떤 리스크를 좀 가져가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많이 차별화되어 있고 그 차별화는 업종이라든지 스타일 요인에 기인을 해서 펀드들을 좀 색깔을 좀 세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형 포트폴리오라든지 분산형 포트폴리오 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과 좀 다르게 만들어놔야 이 리테일 쪽에 좀 세일즈도 될 수 있고 관심거리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요인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성과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향후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용사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비게이터 ESG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투자 신탁운용에서는 한국투자 ESG라는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있음에도 이런 액티브 ETF를 같이 지금 내놓은 거죠. 그래서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요.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이 기존의 액티브 펀드와 이 액티브 ETF 간에 조금은 차별화를 좀 가져가서 운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용사들한테는 좀 당면한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사례하고 앞으로 액티브 ETF가 조금 더 커지기 위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액티브 주식형 ETF가 출시가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 작년에 히트를 쳤던 아크인베스트의 액티브 테마 ETF입니다. 하지만 이 아크인베스트를 제외하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액티브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액티브 뮤추얼 펀드 시장의 강자들인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어메리칸 센츄어리 이런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ETF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와는 다르게 이 테마성보다는 S&P 500 같은 이 대표 지수를 비교 지수로 삼는 순수한 어떤 이 시장 대비 알파 추구 액티브 ETF가 숫자로서는 더 많고요. 이 상품들이 연초 이후에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과 자체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ESG 액티브 ETF가 다수 출시가 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액티브 ETF가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작은데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알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재현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펀드 시장 자체는 과거에 어떤 뮤추얼 펀드가 주도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알파를 내면서도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금성이라든지 이 즉시성을 갖고 있는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꾸준한 액티브 ETF 알파가 담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ETF라는 이 특성상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패시브랑 다르게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 액티브 ETF가 이미 출시가 됐는데요. 연초 이후에 불투명 액티브 ETF의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0.14%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 액티브 ETF가 0.11%인데요. 거의 차이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도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앞으로 액티브 ETF가 계속 커지면서 이 유동성 공급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이게 공모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액티브 펀드들을 운영하는 운용사에서도 이 액티브 ETF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몇몇 운용사들은 또 출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물론 이제 수익이 잘 난다면 돈들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 선진국 사례로 봤을 때 이 액티브 ETF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진다면 공모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건지 또는 패시브 ETF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미국도 사실 아직 액티브 ETF 쪽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리 출시가 됐지만 이 사이즈로 보면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액티브 펀드가 과거에 비해서 이 시장에서 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이 패시브보다 못 미쳤던 부분도 있을 거고 다소 좀 과도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액티브 펀드의 성과 자체가 미국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투자 수단 자체가 이 기존의 뮤추얼 펀드 쪽에서 이 ETF나 이런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패시브 자금이 액티브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의 어떤 액티브 펀드로 유입됐던 자금이 이 액티브 ETF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패시브 ETF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패시브지만 과거의 어떤 액티브 펀드의 역할을 이미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2차 전지 산업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상품들이 있고요. 5천억 이상 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걸 비교해 보면은 이미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조금 더 액티브한 상품, 그러니까 액티브 쪽 끝단에 있는 상품 쪽으로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한국 시장은 현재 전체 주식형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액티브 ETF가 전체 ETF 차지하는 비중이 한 0.6%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데 미국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 ETF 상장된 거 새로 출시되는 걸 보면은 액티브든 패시브든 지금 다 가리지 않고 다 자기 쓸 상품을 좀 내놓고 있어요. 물론 불투명 ETF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도 보면은 지금 패시브 시장이 커지고 액티브 시장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용사들이 상쇄하기 위한 노력들, 생존을 위한 노력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액티브 ETF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액티브 ETF 중에 어떤 적정한 투자 대안을 고르는 어떤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막 기여할 수 있는 상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상장된 거는 거의 지수형이고 올해 상장된 거는 거의 이제 테마형이라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보시면 뭐 퓨처 모빌리티 그리고 뭐 신재생, 친환경 자동차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이제 기초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상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6월에 상장된 그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발표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71,000원으로 15% 상향했습니다. 상향한 이유는 산정 시점을 12months forward로 좀 바꿨고요. 3분기부터 위버스 협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팬덤 매출 본격화 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유지합니다. 동사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인 리오프닝 및 팬덤 사업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 재개 시 코로나 이전 대비 긍정적인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핑크의 경우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대비 월드 투어의 규모, 즉 해당 단가나 횟수 모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인 트레저가 이미 일본 내에서 앨범 판매량이 아레나 투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인지도 성장에 따른 콘서트 개시가 기대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빅뱅 컴백을 갖다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 부분도 실제로 콘서트가 재개가 가능해진다면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돔 투어 재개 수에 기대합니다. 또한 동사 강화된 팬덤 사업 의지를 고려할 때 이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머천다이즈 등 부가 매출이 유의미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초에 걸그룹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분기부터 프로모션 비디오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를 통한 라인업 확장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요. 하반기에는 블랙핑크가 2번 컴백을 하고 위버스로 입점을 합니다. 약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리사 씨의 솔로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 정도에 단체 정규 앨범 발매 이후에 온라인 콘서트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위버스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페이ing 유저로 전환 가능한 팬덤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는 20만에서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 유튜브 온라인 콘서트 관련 숫자를 좀 이용을 했고요. RPU 같은 경우에는 BTS가 위버스에서 올리고 있는 RPU인 10만 원 대비 할인한 7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분기당 위버스 관련해서 수수료로 들어오는 매출만 약 분기 80억 원 수준입니다. 수수료 매출이고 아티스트 인세가 50% 빠진다라고 고려해도 실적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자면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 컨센서스 수준일 겁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실적 없었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번에도 디지털 음원이나 광고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분기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컨텐츠 산업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버스도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비즈니스로 볼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수수료 수익이 계속 커지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하이브에서 진행하는 위버스 그리고 SM에서 진행하는 디어유 버블 관련해서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혜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로블록스랑은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광의의 메타버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아티스트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거기에 돈을 쓰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사실상 이게 팬심을 활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는 있기 어려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수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팬심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사업에서 이제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에서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MAU 그 자체 즉 팬의 확장이고 두 번째는 RPO의 확장입니다. RPO의 확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머천다이즈나 컨텐츠를 만들면 만드는 대로 좀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명품 소비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팬덤 확대 그리고 머천다이즈 확장 둘 다 회사 자체가 조금 그 전략적으로 넓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YG 관련해서 말씀드린 수수료 매출 80억 원은 향후에 팬덤 규모가 2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현재 팬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듣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 네,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인들이 국내 방산주들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최근에 방위사업이나 우주개발 관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당사는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42,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차기 사업들, 소형 공격 헬기 사업들, 주력 전투기 사업들, 한국형 인공위성 및 우주 발사체 사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 기업 가치 판단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분기에 이 회사가 나타냈던 경영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대로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20년 1분기에 8%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걸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항공산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출하 상태도 점진적으로 회복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1분기에 많이 감소된 걸 확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 조정은 굉장히 소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2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015년에 수리온 추락 사고에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았던 페널티 373억 원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개발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3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송 기간 동에 발생된 법정 이자가 94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에 이 회사의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467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항공우주 경상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2분기에 10% 이상의 대략 11% 정도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한 6, 7% 선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회성이 아직까지 추정에 반영돼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가 현재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한항공 발표하겠습니다. 정영승 연구원. 네,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39,000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호조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77% 정도 상향했는데요. 사실 매출 10조 원을 감안하면 한 1% 정도 포인트의 영업이익률 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이 생각보다 더 좋은 상황이고요. 운임과 물동량이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화물 쪽 관련된 매출액을 7%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변함이 없는 거는 이제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실적은 크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 장기화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여객 부분에 대한 연내 수요 회복 정도는 가정이 2020년보다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실적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익 기여도가 높은 항공화물 쪽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생각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백신 수용성을 높이고 특히 백신을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맞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큰 수요 회복 방향성은 변함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운송기업 중에서 가장 매출이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출이 이제 기본적으로 큰 회사가 운임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레버리지 효과는 HMM 사례를 보았을 때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3년 기준으로 통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여객 매출은 연간 12조 원에서 많게는 14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운임 인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조 단위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림이 나타나고요. 최근에 이제 경쟁 강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직접 판매 확대를 통해서 할인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저수익 노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임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운임 인상 효과가 23년에는 정말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트들만 간단하게 몇 개 설명드리겠는데요. 5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4번을 보시면 연내 여객 쪽 수요 회복은 2019년 대비 13%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같은 경우는 1, 2, 3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운항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이제 없어지게 돼서 20년보다 21년의 수요가 부진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IATA 이제 국제항공협회에서는 수요 회복 경로를 제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추가적으로 여객 수요 회복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대한항공 통합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공정위 결과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통합 무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 추정에서 한 가지 마지막 변수는 지금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통합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한진칼 밑에 자회사로 되냐 아니면 대한항공 밑에 자회사로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실적 추정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객 매출이 12조 원에서 14조 원까지 된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운임 상승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화물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좋은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상황을 조금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컨테이너 운임이 대략 3% 오르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최소 3분기 이제 소비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4분기까지도 일정 부분 이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진짜 의미 있게 많이 떠야 운임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이러한 그림들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3분기, 4분기가 조금 더 2분기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보급 관련해서는 지금 뭐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혹시 여객 부분에서 뭐 어떤 예약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현재 그 크게 예약률의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트래블 버블이 일부 시작되는 사이판이나 그다음에 이제 일부 노선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주 노선에 대해서는 예약률이 한 30%까지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중단되었던 것들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이제 좀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건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백준기 연구원. 네, 이건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산업은 매출의 86%가 이제 목재를 하고 있는 목재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9%는 열병합, 그리고 5%는 솔로몬 제도에서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86%가 아까 목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절반은 합판이고요. 합판은 건축용 목재의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절반은 마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작년 영업이익이 58억이었는데 올해 350억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 주요 요인은 칠레 법인의 호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칠레도 굉장히 목재 산업에 유리한,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이제 국가인데요.
미국 쪽이 요즘에 이제 워낙 목재 쇼티지가 강하다 보니까 칠레에 있던 회사들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수혜를 이건 산업도 보고 있는데요.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 또한 이제 40-50% 정도 단가 인상이 있었고 칠레에서도 이제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단가 인상이 또 40-5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억의 영업이익 중에서 200억 이상은 칠레 법인에서 해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PER이 상당히 이제 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목재 원목 가격이 좀 빠지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올해가 피크아웃이었으면 아마 자료를 안 썼겠지만 제가 좋게 보는 포인트는 칠레는 조금 내년에 빠질 수 있지만 국내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이제 착공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건축 수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건 산업 같이 합판 만들고 마루 만드는 기업들은 내년 내후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목재 산업은 국내에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됐고 오직 3개 기업만이 지금 합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 강도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 기준 PER 6.2배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다른 그 목재 기업 대비 12배 정도 평균이거든요. 상당히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지금 구조조정 많이 끝나서 좋게 보고 있어서 좀 자료를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림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림 한번 조성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거 나무를 베는 것부터가 아마 수익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산업이 아무래도 이 하반기에 그 조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렇게 됐을 때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까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림 산업은요, 그 나무를 심으면 대략 26년에서 28년 정도 기다려야 나무를 벨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림을 하는 기업은 이제 해외 쪽은 두 가지 기업밖에 없어요. 한솔 홈데코, 그다음에 이건 산업이 있는데 이건 산업만이 지금 그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고요. 2019년부터 이건 산업이 조림이 된 목지에서 이제 나무를 이제 캐고 있고 지금 이건 산업의 합판의 원재료 40%를 이쪽 솔로몬 제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는 참고로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이어서 뉴프렉스 발표합니다. 강경근 연구원. 네, 뉴프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FPCB 제조기업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및 무선 충전용 FCB가 주력 사업으로 이제 삼성전자양 비중이 높습니다. 우선 이 회사 경쟁 강도 약화 및 이 구조조정 효과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요. 이 커버 페이지 차트 보시면 2017년 삼성전자 내 무선 충전 모듈 점유율 확대, 2018년 이 후면 카메라 모듈 진입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2019년에 삼성전기가 카메라 PCB 내재화하고 2020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2년간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상반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기가 이 수익성이 안 나오자 이 카메라 모듈용 FPCB 외주화로 다시 선회했고요. 이 주요 경쟁사들도 수익성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이 코로나로 인해 운영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 고객사 물량이 동사에게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 동사는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핵심 생산 시설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본사 직원 수가 2018년 이제 497명에서 올해 1분기 314명으로 감소하였고요. 이에 이 베트남 법인 매출 비중은 2018년 1.7%에서 올해 1분기 43.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한 원가율 개선도 예상이 됩니다. 우선 본업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또 자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오큘러스의 PCB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사는 중국 최대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를 통해 오큘러스의 PCB를 납품 중입니다. 이 오큘러스 VR 기기는 올해 1분기 판매량 229만 대, 이제 시장 점유율 75%로 이 독보적인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인데요. 이 오큘러스의 폭발적인 판매량 그리고 기기당 탑재량 증가,
그리고 기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VR 관련 사업은 전사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오큘러스장 매출액은 각각 264억 원 그리고 404억 원으로 예상하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 22.3%로 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체질 개선으로 실적 성장 본격화가 좀 예상되는데 내년 기준 동사 PER은 3.9배입니다. 이제 주요 PCB 기업, 뭐 BH, 인터플렉스와 같은 기업들의 평균 PER이 9.8배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싼데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선두주자인 오큘러스의 성장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큘러스 들어가는 PCB 마진율이랑요, 그다음에 경쟁사 대덕전자가 혹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큘러스 이번 퀘스트 2에 동사 PCB가 이제 4개가 탑재가 되는데 이익률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존 PCB 제품 대비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오큘러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국내에서 써니옵티컬이랑 관계가 좋은 회사가 동사 말고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써니옵티컬을 통해서 이제 오큘러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타 경쟁사가 사실 기술 장벽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어떤 이런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제 제품을 납품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